사실 바이든이 유리한 것처럼 다들 얘기는 하지만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바이든은 굉장히 동맹국을 배려하고 한국 이민자들한테도 친절하죠. 그런 면에서는 젠틀맨인데 실제 정책을 보면 우리 기억나시지만 여러 가지 관세 문제라든가 굉장히 터프한 걸 우리가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바이든이 집권하든 트럼프가 집권하든 우리 하기에 달려 있고요. 트럼프가 집권한다고 해도 한미 관계가 뭐 중단되거나 멸망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변화가 많이 오니까 불확실성이 증대하는 거죠. 9대1, 99대 1로 얘기는 많이 하는데 저는 뭐 5대5에서 뭐 좋게 봐야 6대4 정도. 바이든이 마치 선한 지도자고 트럼프가 오면은 거의 폭망인 것처럼 얘기되는 거는 저는 옳지는 않다고 봅니다. 근데 이거는 결국 우리한테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하고 어떻게 딜을 하고 미국한테 줄 건 주고 우리 걸 받을 것이냐, 그걸 공개적으로 할 것이냐, 물밑에서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은 결국은 우리가 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특별한 경제 강의 머니 특강. 안녕하세요, 주식 초등학교 여러분. 저는 오늘의 특강을 맡은 김영준 국방대학교 교수입니다. 저도 지도를 보고 느꼈는데 사실 지정학적 리스크만 따지면 경제나 환경 이런 걸 빼면 호주 오른쪽이 제일 안전하지 않을까. 제일 아마 통계가 높게 나온 건데요. 노르웨이 왼쪽도 생각은 해봤거든요. 근데 노르웨이 왼쪽은 아무래도 유럽의 일부이기 때문에 지금은 평화롭지만 평화로운 적이 없던 지역이라 상시 연재고, 특히 북극해 관련해서는 러시아랑 지금 사실상 전쟁 중이기 때문에 호주 오른쪽을 택하겠습니다. 문제는 호주가 지금 나이스한 국가인데 호주 옆에 이렇게 조그맣게 붙어 있으면 중국과 한반도가 생각이 나서 좀 우려는 되지만, 그래도 호주는 친근한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보다 인구도 크게 많지 않고 호주 오른쪽으로 저는 고르겠습니다. 미일 중로에 둘러싸이니까 국력이 약해 보인다, 그거 때문에 유럽 얘기를 하시는데, 유럽은 지금 평화로워진 게 50년 채 안 됐죠. 그래서 사실 그 안에 있었으면 프랑스, 독일이 될 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알바니아나 마케도니아가 될 운명에 처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숙명으로 어떤 산업을 발전시켜서 어떤 지도자랑 뭉치냐. 폴란드라는 나라를 보면 평화로워진 지 얼마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럽에 대한 지금의 모습만 보고 굉장히 유로피안 드림을 꿈을 꾸는데, 지난 2000년간 피바다였다, 그런 걸 고려하실 때는 유럽에 있다고 반드시 프랑스, 독일이 되진 않고 그 안에 있는 약소국이 될 경우는 비참한 운명을 맞이했을 수도 있다, 그렇게 저는 봅니다. 최악은 지금 중동입니다. 중동, 특히 이스라엘 옆에 있으면 제가 보기엔 여기는 이슬람 국가와 이스라엘 문제도 있지만 순위와 시아 문제가 지금 덮여져 있고 쿠르드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중동 지역 자체는 제국의 열강의 흔적이 남아있는 곳이라 지금까지 혼돈의 도가니인데, 제가 보기엔 이 이스라엘과 이집트 옆은 절대로 가면 안 되는 곳입니다. 이제 외교수를 잘 발휘해야 되는데요. 파키스탄, 인도 사이에 있을 때 우리가 무슬림이냐 힌두교냐에 따라서 굉장히 운명이 갈릴 것 같고, 오히려 불교나 이런 나라로 많이 멈춰있거나 크리스찬이면은 또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러시아, 몽골이 해피한 것도 아니고 차라리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사이에서 갱단만 잘 막아내면 오히려 낫지 않을까, 그런 상상을 좀 해봅니다. 이 종교적인 걸까지 고려하면 그렇습니다. 파키스탄, 인도, 그리고 러시아, 몽골 사이 껴있으면 러시아한테도 들겨 맞을 것 같고, 그렇게 보이네요. 사실 바이든이 유리한 것처럼 다들 얘기는 하지만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착한 미국, 나쁜 미국, 두 개의 미국을 다 경험했던 거잖아요. 바이든은 굉장히 동맹국을 배려하고 한국 이민자들한테도 친절하죠. 그런 면에서는 젠틀맨인데 실제 정책을 보면 우리 기억나시지만 여러 가지 관세 문제라든가 있어서 굉장히 터프한 걸 우리가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바이든이 집권하든 트럼프가 집권하든 우리 하기에 달려 있고요. 트럼프가 집권한다고 해도 한미 관계가 중단되거나 멸망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변화가 많이 오니까 불확실성이 증대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바이든, 트럼프 9대1, 99대 1로 얘기는 많이 하는데, 저는 5대5에서 좋게 봐야 6대4 정도. 왜냐면 예측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그래서 바이든이 마치 선한 지도자고 트럼프가 오면은 거의 폭망인 것처럼 얘기되는 거는 저는 옳지는 않다고 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워싱턴에 있었어요. 제가 작년 1년 정도 워싱턴에 있었고, 올해 한 달에 한 번씩 워싱턴 출장이 나토 회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서 가는데, 현지 판세는 트럼프가 유리한 걸로 많이 보여지고요. 그 이유는 자본 리스크가 있을 때도 살짝 바이든 쪽으로 기울 뻔하다가 다시 트럼프로 원복되는 분위기도 있고, 지금 스윙 스테이트라고 하는 곳에서
사실상 젊은 층은 팔레스타인 문제 때문에 바이든을 뽑진 않고 그렇다고 트럼프도 뽑진 않고 투표장에 안 가려는 분위기고 유색 인종들이 굉장히 트럼프 쪽으로 지난 1기 때보다 많이 기울어졌어요. 왜냐하면 지금 살인적인 물가 때문에 경제 지표상으로는 바이든 행정부가 잘한 것처럼 나오지만 실제 서민들의 체감 물가 한국하고 비슷해요. 모든 물가가 다 올라서 외식조차도 공포스럽고 애들 학교 보내기도 어렵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무리 일자리 몇 개 만들고 경제 성장률 몇 %라고 바이든 행정부가 얘기를 해봤자 지금 사람들은 뭔가 변화를 요구하기 때문에 바이든 2기가 가면 이대로 간다. 서민들하고 중산층이 좋아지는 게 뭐냐. 뭔가 트럼프가 구세주는 아니지만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 때문에 현지에서는 트럼프가 거의 당선될 것처럼 보여서 이미 후보 교체하는 얘기도 여러 언론에서 나오고 아니면은 벌써 포스트 바이든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변화는 굉장히 클 건데 그렇다고 트럼프가 됐다고 한미 동맹이 중단되거나 핵무장이 바로 될 것처럼 얘기들이 많이 되는데 뭐 일종의 기대도 섞여 있는 거죠. 근데 몇 가지 포인트는 늘 얘기되는 거죠. 방위비 분담금은 많이 내라고 당연히 요구할 거고 그거는 지금 하고 있는 여러 노력들도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트럼프의 외교 정책은 외교 정책이 아니라 다 국내 유권자를 위한 정치 쇼예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에서 돈을 많이 받아왔다. 그리고 우리 미군들이 불필요한 나라에 가서 목숨 걸고 싸우지 않는다. 이게 이제 트럼프 유권자들하고 지켜야 될 공약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주한미군 감축 얘기도 나오는 거죠. 철수까지는 아니겠지만 그게 북한하고 협상의 도구로 쓰일 가능성도 굉장히 높고 김정은 위원장하고 푸틴 대통령 그제 만났지만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굉장히 외교적으로 좀 소외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철저히 준비를 해야 되고요. 그런 면에 있어서 한미동맹의 변화 가능성, 핵무장을 용인할 것이냐까지 포함해가지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한미동맹 시작단 이래로 가장 큰 변화를 맞이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다고 한미 관계가 중단되거나 파손되는 건 아니고 변화의 모습이 굉장히 불확실하게 높아졌다. 그런 면에 있어서 바이든 행정부보다는 예측 가능하기 어렵다. 근데 이거는 결국 우리한테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하고 어떻게 딜을 하고 미국한테 줄 건 주고 우리 걸 받을 것이냐, 그걸 공개적으로 할 것이냐, 물밑에서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은 결국은 우리가 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철수는 좀 어려울 거예요. 철수에 가까운 지상군 감축 정도는 예상되고 혹은 주한미군 의 위치가 변동될 수는 있겠죠. 대만에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그제 로버트 오브라이언이라고 국가안보보좌관 후보로 거론되는 분이 해병대를 증파하겠다라고 오히려 저희 예상하고 다르게 아태 지역에 미군을 증대시키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 면에 있어서 재조정 그리고 한국군에 있는 지상군들을 뭐 대만에 집중하는 쪽으로 이전하는 가능성들은 여러 가지 카드로 쓸 수가 있겠죠. 남북관계와 미중 패권 경쟁 말씀하시는 건데 이거는 신냉전으로 더 악화될 수도 있고 지금 그제 이제 푸틴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의 성명서처럼 또 한편에서는 이런 다이나믹스를 통해서 남북 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저희가 이 안에서 어떤 식으로 운신의 폭을 넓히고 미국하고 전략을 세우느냐에 따라 다른데 소위 트럼프 행정부가 역키신저 전략이라고 해서 키신저 때 소련을 고립시키기 위해서 중국하고 대탕들을 했잖아요. 덩시아오핑하고 손을 잡고 개혁 개방을 이끌었죠.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집중하기 위해서 러시아, 북한하고 손을 잡을 거라는 전망들이 높게 나와요. 다른 데서 불필요한 에너지를 줄이겠다는 거죠. 우크라이나 전쟁도 24시간 안에 끝낸다고 그랬고 중동 문제도 자기가 들었으면 바로 소요 사태를 멈추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다 중국에 집중하기 위한 격까지 정리한 거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 지금 푸틴, 김정은, 트럼프로 이어지는 새로운 삼각관계가 형성이 되고 우리가 이 관계를 중국에 집중하려는 미국의 노력에 저희가 같이 올라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 굉장히 이제 전략의 변화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렇기 때문에 미중 패권 경쟁이 현재는 남북 관계하고 무조건 악화되는 쪽으로 등식이 연결됐는데 트럼프 행정부가 혹시 등장하게 되면 굉장히 요동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헌법에는 통일을 지향해야 되는 한민족 한국가고 김정은 위원장 그걸 바꿨죠. 도민족 두 국가니까 사실상 이제 분리를 시켜버린 건데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지켜온 통일은 지향하면서 현재 새로운 세대가 등장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통일 담론들을 좀 논의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195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이어온 여러 노력들, 보수 진영, 진보 진영에서 했던 여러 가지 방법론의 차이들 우리가 다 지켜보고 있는데 지금은 새로운 세대들, 소위 말해서 이제 50 이하의 어떤 2030, 40 세대들은 사실상 북한하고 크게 전쟁이 벌어지지 않으면 통일 자체는 좀 더 중장기적으로 놓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현실론을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잘 먹고 잘 살게 된 북한하고 나중에 천천히 50년 후든 100년 후든
가고 그 전에 전쟁만 없으면 될 거 아니냐. 그리고 한쪽이 먹고 살기 힘들어지면 인도주의자로 도와주는 걸 하겠다. 거기까지가 저희 사실상 2030, 40 세대의 만장일치된 의견 같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 있어서는 이런 것들을 좀 담아낼 수 있는 헌법은 뭐 통일을 지향하는 거니까 그건 이론적으로 그대로 하더라도 방법론은 좀 더 템포를 넣어서 갈 수 있는 게 아마 다음 대선 때부터는 좀 등장하지 않을까 이런 그릇을 담아내는 거. 이게 이론 논쟁으로 가면 안 됩니다. 통일을 반대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언제 어떻게 천천히 하냐. 그게 당장 10년, 20년에 할 건 아니잖아요. 50년, 100년을 두고 그 전까지는 여러 가지 노력들은 같이 하고 중간 단계도 넣을 수 있겠죠. 그런 면에 있어서 지금 김정은 위원장의 임의적 이분과는 대단히 아쉬운 부분이지만 우리 내부에서 우리의 이제 담론도 한번 젊은 세대들의 욕구를 반영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국가로 지금 쫓아가고 있는데 노력의 방향을 좀 더 넓히자. 한반도를 넘어서자. 이게 제가 보기에는 만장일치 의견 같아요. 그게 글로벌 중추국하고. 제가 보기엔 그런 쪽으로 통일 담론도 좀 개선해야 된다고 봅니다. 북한은 어차피 적이지만 동시에 동족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통일의 대상이라 다른 국가랑 좀 다르기 때문에 저희 젊은 층들이 통일과 북한 문제에 무관심한 게 아니고 방법론을 이전에 5060, 7080 세대랑 다르게 하고 싶은 거죠. 막 욕하면서 압박을 하자는 할아버지 세대 의견도 뭐 일리는 있고 6.25 전쟁 겪었으니까. 그리고 지금 5060 세대, 운동권 세대가 통일 문제에 대해서 좀 더 햇볕 정책을 하는 것도 일리는 있었죠. 문제는 둘 다 해봤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었으면 지금 2030, 40 세대가 새로운 통일 정책과 담론에 대한 의견을 여러 가지 정치 세력의 변화에 따라서 좀 표출해야 되고 제가 보기엔 그게 이제 이미 한반도를 넘어서 제일 잘 사는 나라로 뻗쳐나가고 나중에 북한하고 천천히 평화 통일을 또 지향하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담론은 좀 새로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 헌법상의 통일을 지향하는 거에 당연히 전 국민이 동의하는 부분이고요. 방법론의 차이는 저희가 좀 논의를 해야 되겠죠. 시기에 집착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시기에 집착하면 그 말씀하신 부분도 다 일리가 있고 우리가 여러 가지 노력들도 했었죠. 남북 같이 그 축구도 했었고 그렇죠. 김여정이 한국 왔던 게 100년 전 일이 아니에요. 불과 몇 년 전에 왔었고. 여러 가지 뭐 저희가 라이젠 4이 있었죠. 이런 면들에 있어서 저희가 지금 사실 이산가족 문제 때문에 좀 조급했던 것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살아 계실 때 우리가 어느 정도 남북 교류를 활성화해야 되느냐. 근데 저 독재 정권 자체를 또 용인하려는 마음 자체는 또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죠? 인권 탄압과 북한 주민들이 굶어 죽는 모습 자체를 우리가 외면하는 거냐. 죄의식이 또 같이 있단 말이죠. 이 두 가지가 공존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두 개를 다 담아낼 수 있는 좀 긴 호흡을 갖고 보는 것들을 지금 2030, 40 세대가 좀 지향하는 대로 좀 반영을 해야 됩니다. 이론 논쟁으로 가면 안 돼요. 통일을 반대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중. 갑자기 또 될 수도 있는 거. 네, 그렇다고 당장 바로 쳐들어가서 뭐 북한을 침공하자고 하는 사람도 없어요. 외국 학자들이 한국의 보수는 왜 북한 침공 주장을 안 하냐고 물어봐요. 어떻게 보면 되게 당연한 주장이거든요. 핵을 가졌는데 왜 안 쳐들어가냐고. 근데 우리나라는 전쟁을 겪었기 때문에 다만 몇십만 명이 죽더라도 북한을 쳐들어가자고 하는 보수 국민은 한 명도 없어요. 그게 외국에서 보기에는 신기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어떤 나라든 보수적인 외교 정책을 표방하는 사람은 무력 침공을 주장하게 됐는데 한국에서는 최소한 그거는 전 국민적인 동의가 있다는 거죠. 최소한 몇십만 명이 죽더라도 전쟁으로 인한 통일을 막아야 된다. 특히 북한이 내려오는 건 절대 막아야 되고 우리가 올라가는 것조차 그거는 다만 몇만 명이 죽더라도 안 된다. 그런 것들은 진보 보수가 되게 차이가 많은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한 의견은 통일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의견이 여러 가지가 막 짬뽕돼 있어요. 할 수 있겠냐 주장이랑 하지 말아야 된다는 주장이랑 막 섞여 있어요. 하면 좋겠는데 못할 것이다. 하면 좋겠는데 밀어붙이자. 하면 안 된다. 이게 이제 섞여 있어서 지금 그 여러 가지 설문조사 70% 이상 나오는 거는 본인한테 아무런 해가 없을 때 핵이 있으면 좋겠냐 그러면 당연히 있다는 주장이 70%만 해도 제가 낮은 것 같아요. 100%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핵무장에 관한 논의가 갑자기 최근 커진 이유는 북핵 위협은 30년 넘게 왔습니다. 근데 두 가지 새로운 게 생겼기 때문이죠. 하나는 트럼프 일기를 경험했잖아요. 미국이 언제든 우리를 떠날 수 있다. 그럼 우리는 누가 지키냐? 우리 스스로 지켜야 된다. 또 하나는 중국, 러시아가 굉장히 강해졌다. 중국에 대한 기억은 4,000년 동안 우리가 기억을 하듯이 여러 가지 4대 외교, 조공 외교로 이루어진 여러 가지 모욕들 이런 것들에 대한 거기 때문에 작은 국가로서 매직 솔루션 한 방이 필요한 거죠. 그렇죠? 우리를 때리지 못할 한 방. 이게 이제 핵무장으로 간 게 최근 거거든요. 북한만으로는 설명이 안 돼요. 근데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분출로서 핵무기를 가지고 싶은데 그게 가능하겠느냐? 미국이 트럼프가 행정부가 들었으면 가능하겠느냐? 그때 이제 자동으로
핵을 가지려는 시도를 했을 때 차단되는 여러 가지 뉴클리어 서플라이 그룹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 것들을 견뎌낼 수 있겠느냐, 무역 중심의 국가에서. 그 가능성과 해야 되느냐 문제 두 개가 이제 섞여서 막 가는데, 현재로서는 우리가 조용히 그런 거에 대한 내부 논의만 해야 되고, 실제 트럼프 행정부가 들었을 때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상 카드로서 사용할 수 있는지는 저희가 그때 가서 이제 판단을 해봐야 될 문제고, 현재는 비핵상 모범 국가로서 우리가 원자력 수출까지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핵을 만들게 되면 원자력 수출 자체는 이제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핵을 만드는 기술에 가까운 원자력 수출 자체를 용인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엉켜 있지만, 중간 단계 핵 잠재력 얘기도 나와요. 일본하고 미국하고 맺은 수준으로 우리가 사용 후 핵 연료라든가 이런 재처리, 파이로 프로세싱 이런 문제들 좀 기술적인 건데, 협정을 개정해서 나중에 핵을 가질 수 있을 때 조금 용이할 수 있도록 민간 원자력 협정 개정까지는 트럼프 행정부랑 다른 걸 주더라도 그건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들도 있으니까 저희 국민들끼리 방법론에 대한 차이기 때문에 핵을 가지냐 마냐 갖고를 싸우지 말고, 트럼프 행정부가 들었을 때 주한미군 철수라든가 북한과의 어떤 수교 같은 문제들을 우리하고 이제 진행을 만약 하게 된다면 우리가 받아낼 것은 무엇이 있겠느냐라고 해서 조용히 내부에서 준비를 하고 있다가 우리가 정확히 코스트를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 않은 문제가 미국의 승리만 있다고 자동으로 되는 건 아니라서 중국의 반응, 러시아의 반응, 북한의 뭐 선제 공격 이런 것들도 다 포함해서 가야 되고, 핵이 있는 게 과연 더 안전해지냐 논쟁도 있어요. 조금만 원자력 발전소만 세우려고 해도 전 지역 주민이 들고 나서 반대를 하는데 핵폭탄을 하는 핵실험 장소를 어디다 구할 것이며, 그 핵폭탄을 예를 들면 서울의 여의도에 배치하거나 여러분들 집 옆에 놔두면 거기가 북한이 제일 먼저 쏘는 타겟이 될 텐데 그 문제는 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들이 많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전술핵 재배치라든가 핵 공유 얘기도 나오는데, 현재까지는 이런저런 거 따졌을 때 한미 확장 억제가 가장 낫지 않느냐라고 현재까지 워싱턴 선언을 우리가 했던 거고, 이제 미국이 만약 행정부가 교체돼서 여러 가지 대변화가 온다, 그럼 저희도 그거에 맞춰서 그때 판단을 해야 되겠죠. 미군이 철수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지만, 만약 철수를 하게 되면 안보적으로 굉장히 이제 불안한 부분이 생길 수 있어요. 일단 북한에 대한 위협 대비가 하나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중국, 러시아 같은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자주 국방을 그래서 우리가 계속 추진해 왔던 건데, 과연 한국의 능력만으로 중장기적으로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겠느냐, 굉장히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라는 최고의 친구가 필요했던 건데, 미국이 내부 사정으로 인해서 대규모 감축을 한다거나 연락사무소 수준으로 남겨놓고 가게 된다면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핵이라든가 여러 가지 내부에서 담론들이 쏟아져 나올 겁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 좀 철수 가능성은 적은 게, 트럼프 행정부가 주장하는 건 더 많은 돈을 가져오자랑 지상군 정도를 감축해서 그거를 대만 문제 집중하자 정도로 지금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대만하고 중국 문제가 이렇게까지 중요해진 이상 아시아 태평양 지역 전체에서 줄인다기보다 트럼프의 첫 번째 타겟은 유럽하고 나토거든요. 유럽이 미국이 고생해서 지켜낸 거에 편승해서 놀고 있다, 이런 정서가 부시 행정부 때부터 계속 있었어요. 이라크 전쟁 인기 없었잖아요. 프랑스나 이런 나라들 다 비판했는데 유럽 전체가 데모를 하고, 그때 미국의 네오콘들이 굉장히 분노를 했어요. 우리가 러시아로부터 위협을 지켜주는 게 미국이고, 우리가 돈을 들여서 유럽을 지켜주는데 인기 없는 전쟁이라고 해서 너네가 이렇게까지 카페 살롱에 앉아서 평화만 부르짖고, 너네는 군대도 안 가고 국방비도 안 내고 다 우리한테 묻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것들이 미국에서 네오콘들의 분노 정서가 있었거든요. 너네는 소위 말해 폰만 잰다, 흙탕물에서 훈련하는 건 다 우리 미군들이다. 그때부터 이제 이런 기운들이 미국 공화당 내에 퍼져 있었는데, 트럼프가 이걸 캐치를 딱 잡은 겁니다. 그래서 나토 없애버리겠다라든가 돈 안 내면 자기 빠져버리겠다라든가 이런 담론들이 나와서, 지금 제가 워싱턴 갔을 때 대부분 만난 사람들은 첫 번째 타겟은 유럽과 나토다. 그리고 중국이 어차피 중요하기 때문에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대규모 변화는 적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어제 로버트 오브라이언이라는 트럼프 측근은 해병대를 뭐 수만 명 증진하는 방안을 트럼프랑 같이 읽어본 적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가능성 자체는 그렇게 높진 않은데, 협상을 위한 도구라든가 일부 이제 지상군 감축 등의 조정들은 좀 있을 수 있겠죠. 전면전은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안 난다고 했죠. 났지만 전면전 가능성은 공멸이기 때문에 남북한이 뭐 마지막 수단까지는 보류하려고 봅니다. 문제는 핵이 생기면 서로 누가 먼저 핵을 때리냐에 따라 이겨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리스크가 올라가는 건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핵이 없으면 마지막 수단을 핵을 쓰는데 핵이 양쪽에 있으면 먼저 쓴 사람이 이기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같이 보긴 해야 되는데 전면전이라기보다 우리 사드 때 기억나시죠? 소위 말한 그런 이제 외교력의 횡포가 군사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국력을 바탕으로 국가 간의 이제 힘의 우위가 정해지는 겁니다. 미국이 저렇게 세계 최강의 국가로 오랫동안 리더를 발휘해온 것도 최강의 군사력과 해양을 지배하고 있다는 모든 무역 통로를 국제법으로 본인이 이제 조정을 하고 있다는 건데 자주국방에 집착하고 미군하고 잘 한미동맹을 유지해온 것도 사실 아까 말씀드린 지정학적으로 그렇죠. 하필 중국, 러시아, 일본에 둘러싸여 있어요. 네. 우리가 사실 아까 말씀하신 다른 지역에 있었으면 충분히 잘 먹고 잘 사는 나라인데 어떻게 보면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살아왔겠죠. 예, 문제는 이런 것들 이런 지정학적 환경 때문에 우리 민족 자체가 조금만 땅만 나면 무조건 먹을 거 심으려고 그러잖아요. 요새도. 그러니까 열심히 살아온 환경이 굳어진 건데 하여튼 안보 관련해서 전면전의 가능성을 저희가 따지기보다는 그거는 설령 났더라도 우리가 소위 말하는 갑질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런 거기 때문에 저희가 핵에 대한 염원이라든가 강력한 자주국방을 박정희 대통령부터 드라이브를 건 거죠. 그래서 진보보수 할 것 없이 우리나라가 뭐 나로를 발사하든지 이런 거는 전부 다 찬사를 하고 미사일 가이드라인 그때 미국한테 미사일 협정 관련해서 풀린 거 이런 거 할 때는 진보보수 할 것 없이 모두가 박수치고 좋아했다는 게 핵무장도 마찬가지고 그런 염원이라고 봅니다. 아마 인류 역사에서 가장 제국으로서는 가장 강력한 제국이죠. 이전에 로마라든가 당나라라든가 명나라라든가 오스만 투르크든 뭐 알렉산더든 나폴레옹도 우리가 겪었던 제국들은 지역 단위 패권 국가였어요. 그렇죠? 이렇게 전 세계에 국제법을 세워서 전 세계에 문제가 터졌을 때 회의체를 구성해서 안보리가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 건 1945년 이후에 처음 시작된 거거든요. 2차 세계대전 끝나고 히틀러가 등장하면 안 된다. 약소국이 침공하게 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미국이 프랭클린 루즈벨트 우드로 윌슨의 어떤 이상을 실천한 게 유엔과 국제법과 그렇죠? 그런 달러 중심의 자유주의 무역 질서. 이런 것들을 유지하는 게 이제 미국의 군사력, 그리고 해양 패권이죠. 소위 영미권이 지배해온 200~300년 과학기술 산업혁명으로 시작된 현재까지 앵글로색슨이 사실상 300년, 400년을 글로벌 질서를 주도해왔다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는 느낌이 없어요. 한국말을 쓰는 한국 민족이 다른 나라에서 국가를 세운 적이 없잖아요. 북한 하나 있지만 좀 다르고. 근데 미국,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캐나다 같은 영어를 쓰는 같은 민족이에요. 근데 이 앵글로색슨 민족이 그나마 라이벌이 두 종류가 있죠. 하나는 유럽의 패권 국가, 프랑스, 독일. 하나는 중국, 러시아, 대륙 세력. 그 두 가지를 잘 조정 통제해가지고 현재까지 이 국제 질서를 이끌어 왔거든요. 그 전엔 제국주의적 질서였고, 거기서 영국이 헤게모니를 졌지만 프랑스, 독일이, 일본이 크니까 싸운 게 1, 2차 세계대전이고, 미국은 이거에 대한 교훈을 얻어서 국제 질서를 만들어서 그 약소국을 보호한다는 명분 아래 지금까지 세계 경찰 국가를 군사력을 바탕으로 하고 있죠. 이런 질서 자체가 붕괴될 위기를 느껴서 지금 가치동맹이라든가 중국 러시아에 대한 견제가 시작이 된 겁니다. 이 시스템 자체가 무너지는 걸 얘기해요. 이 시스템 자체에서 가장 큰 수혜 국가 중에 하나가 한국입니다. 한국. 우리나라가 한민족 역사에서 지금 가장 잘 살게 된 이유가 중국 러시아의 외침과 간섭이 지난 70년간 없었잖아요. 그게 우리가 경제 성장 가장 넘버원 리즈는 한국인들의 노력, 넘버 투가 이런 국제 질서와 주한미군으로 상징되는 안정적인 안보, 쳐들어오지 않는 것, 북한도 이 두 가지에 대한 수혜 국가. 그래서 우리가 2차 세계대전 이전보다 그 이후에 못 살다가 잘 살게 된 나라가 한 3~4개밖에 없어요. 되게 많이 바뀐 것 같은데 그 전에 제국주의 시대에 잘 살던 나라가 계속 잘 살아요. 어디죠? 유럽하고 앵글로색슨 국가. 나머지는 그대로 못 살아요. 그래서 글로벌 사우스 프라브럼이라고도 하는데 그 안에서 유일하게 바뀐 나라가 뭐 대만이나 한국이나 그렇죠? 아시아의 네마리옹, 싱가포르 이런 나라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이 시스템의 가장 큰 수혜자이기 때문에 미국하고 잘 지낼까, 중국하고 잘 지낼까가 아니고 이 시스템 자체를 지켜야 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우리 입장에서. 안 그러면 그냥 힘센 나라가 약한 나라 쳐들어가도 이거 안 됐네. 그리고 무기나 좀 보내줄까 이러고 끝나요. 근데 우리가 뭐 그런 나라가 돼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시스템 자체를 지키는 수호자가 되자고 미국이 자꾸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글로벌 국가로 도약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굉장히 기회가 또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미국을 고르냐 중국을 고르냐 문제로 자꾸 한국에서 얘기를 하는데 뭐 해양 세력, 대륙 세력 뭐 다 좋아요. 근데 이 시스템 자체를 수호하냐, 이 시스템이 무너져서 옛날 지난 4,000년간의 시대로 돌아가냐, 이 문제로 봉착하게 되면 선택은 만장일치로 이거죠. 근데 이 시스템이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계속 있었던 시스템이라 당연한 줄 아는데 70, 80년밖에 안 됐어요. 나머지 4,000년의 역사는 약육강식이에요.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쳐들어가서 다 노예로 삼고 해도 문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살아남으려고 뭐 이제 동맹을 맺고 했던 거죠. 우리가 오락에서 많이 하듯이. 그러니까 이 시스템 자체가 70년밖에 안 됐는데 이 시스템을 수호해야만 하는 사명감과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중국 중에 힘센 나라한테 달라붙자 이런 논쟁은 너무 의미 없는 논쟁인데 자꾸 이제 우리나라 그런 쪽으로 논쟁이 가는 거는 저는 좀 막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바로 이제 지금 트럼프라는 이제 내부의 위기가 시작이 된 거죠. 그거에 지친 거잖아요. 미국 사람들이 두 가지에 지쳤거든요. 하나는 이라크, 아프간전 때문에 전쟁에 지쳤고 베트남전 때문에 한 번 당했는데 하나는 금융위기 때 우리도 망할 수 있구나. 먹고 살기 힘들구나. 지금까지 먹고 살기 힘들어요. 그래서 마음의 여유가 없어지니까 그러면 우리 아들, 딸들 다 불러들이고 남의 나라는 스스로 지키라고 하자. 우리가 언제까지 지켜지냐. 그런 건데 사실 요거는 옛날 고립주의까지 가자는 건 아니에요. 트럼프는 속도 조절을 하자는 거예요. 미국 우선주의가 옛날 우드로 윌슨 이전으로 가자는 것까지는 아닙니다. 그러면 기득권을 다 포기해야 돼요. 예를 들면 유럽은 러시아가 지배하고 중국이 인도태평양 지배해도 우리는 우리 잘 먹고 잘 살면 되니까 하와이 이남으로 다 들어가고 예를 들면 대서양도 버리고 태평양도 버려야 되거든요. 근데 트럼프가 그러진 않거든요. 부시의 네오콘으로 상징화되는 그 여러 가지 간섭주의 이거 하지 말자. 또 하나는 오바마나 사만다 파워로 얘기되는 인권을 위한 지도자 역할 이것도 하지 말자. 우리가 남의 나라 그렇게 도와줄 여유가 없다. 이 두 가지 하지 말자 거지.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가 미국이 갖고 있는 모든 기구권을 다 내려놓고 우리는 미국 대륙으로 철수한다. 이건 아닙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기존의 민주당 공화당하고 다르다고 해서 마치 19세기 미국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는 제가 보기엔 너무 오바고 그거보다는 조금 더 내부 문제에 집중하자. 왜냐면 미국이 지금 굉장히 우리가 안 가본 지역은 굉장히 못 살거든요. 굉장히 못 사는 지역도 많고 우리가 주로 가는 데가 다 동서부의 대도시 관광지 유학생들 사는 데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머지 모든 지역은 진짜 미국이 이렇게 못 사나 할 정도로 많이 몰락을 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의 목소리가 분출이 되지 못하고 있다가 트럼프 대통령을 통해서 지금 분노가 극에 달한 거죠. 그래서 공화당, 민주당 엘리트를 다 부셔버리겠다. 정경유착. 그리고 월스트리트에 돈을 받은 꼭두각시 정치인들 워싱턴을 폭파시키겠다. 이게 바로 이제 트럼프가 내세운 엘리티시즘 파괴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이게 사명감에 차 있어요. 소위 말해 미국식 동학혁명에 가까워요. 예? 노론소론 다 필요 없다. 양반 다 없애겠다. 이게 지금 트럼프 현상이거든요. 트럼프라는 괴물을 왜 좋아하지? 저 이상한 사람들이네 이렇게 보면 안 되고 미국식 엘리트 척결하기 위한 민중운동입니다. 그 사람들이 느낀 자부심은. 우리가 보기엔 괴상하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현상이 지금 굉장히 주류로 자리 잡았다. 트럼프가 사라져도 제2의 제3의 트럼프는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99%는 중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99%는. 예. 중국은 이 미국이 세워놓은 이 질서판 자체를 다 뒤흔들어 버릴 수 있는 거고요. 러시아랑 중국이 원하는 게 좀 달라요. 러시아는 다극 질서를 원해요. 미국은 너네 소위 지역을 해라. 유럽하고 이쪽은 내 구역이다. 중국은 중국 구역. 패권들이 각자 지배하는 다극 질서를 가자라는 게 러시아인데 중국은 미국이 세운 질서 안에서 넘버 원 혹은 넘버 투를 인정받고 싶어요. 근데 미국은 그럴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 자체가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본이 흔들려 버리는 거기 때문에 미국은 지정학적 이익 그리고 어떤 그런 경제적 이익 또 하나는 이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한 미국의 역할이 다 붕괴되는 거기 때문에 중국에 집중하는 게 99.9%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나오는 모든 어떤 독트리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중국에 집중돼 있어요. 중국을 포괄적인 위협으로 아예 정의를 하고 우리랑 같이 중국을 견제하자고 얘기를 하는 게 동맹국가에 대한 요청이고 그 안에 대만 문제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조금 고민들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칩4라고 하는 미국의 그 관련한 빌은 굉장히 초당적입니다. 트럼프가 돼도 계속 갈 거고요. 반도체 핵심 기술이 지금 24시간 365일 전 인류의 일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안보 문제로 보기 때문에
TSMC라든가 삼성을 전부 다 미국 본토에 좀 유치를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 안에서 음모 이론들도 있죠. 소위 말해 TSMC 다 가져가면 대만 버리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을 실제 미국 공화당 후보도 비백이라고 인디안계 후보가 공화당 연설 때 TSMC 다 가져오면 대만 버리면 된다 이런 발언까지 한 적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반도체가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중국이 그걸 선점하지 못하게 칩4 동맹, 일본, 대만, 한국, 미국이 차세대를 시장을 점유하고 그 안에 미국이 주도 역할을 하겠다. 저희는 이제 이거를 역으로 이용해가지고 좀 가야죠. 그래서 중국이 좋든 싫든 지금 넘버원으로 점점 덩치가 커지고 대부분의 제3세계 자원을 다 점령을 하고 있잖아요. 중앙아시아, 남미, 아프리카 전부 다 중국이 가져갔습니다. 중동하고 동남아까지도. 중국의 자본이 다 잠식을 해서 천연 자원들을 다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이거를 굉장히 견제를 해야 되고 이 시스템 자체가 리더가 중국으로 바뀌는 것에 대한 굉장한 반감이 있기 때문에 공포와 두려움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모든 에너지를 반도체 포함해가지고 중국 견제에 집중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상관은 없죠. 상관은 없고 트럼프가 예측 가능성이 좀 어렵고 또 협박을 잘하잖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 좀 불편하다고 중국, 러시아는 이미 밝힌 적이 있어요. 푸틴조차도 트럼프는 예측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바이든이 낫다라고 예측 가능한 사람. 트럼프 대통령보다는 바이든 대통령 어차피 이제 관세라든가 중국에 대해서 터프하게 나가는 건 똑같고 다만 바이든 대통령은 위기관리 좀 하려고 그러죠. 쟤는 옐렌도 보내고 합참부장끼리 한 라인도 만들었어요. 전쟁은 막아야 되니까.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협박을 하고 이런 걸 본인도 잘한다고 몇 번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걸로 압도적으로 제압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잘못되면 의도치 않은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보다는 바이든 대통령을 중국 러시아도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공화당 민주당 엘리트가 추구해온 지난 70년의 어떤 미국의 원칙을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핵무장이라든가 꿈도 못 꾸죠. 예를 들면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현실주의자랑 원칙주의자라고 얘기하거든요. 미국에서는 현실주의자들이 트럼프가 집권하면 많이 들어가게 돼 있고 그 사람들은 원칙보다는 이런저런 지정학적 이익에 따라 누구랑도 손을 잡을 수 있다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포진하면 협상 여지는 더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옛날 민주당 생각하시면 된다. 옛날 미국의 민주당이 노조를 상징해서 관세나 이런 거 되게 협조적이지 않았거든요. 지금 미국의 민주당이 그 미국의 공장 노동자들 노조를 흡수를 하지 못해서 그 사람들이 지금 다 트럼프 지지자로 돌아섰는데 예를 들면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트럼프가 협상 가능성이 더 높은 것도 사실이죠. 첫 번째는 서방이 양쪽 나라를 모두 이런저런 이유로 제재를 하기 때문에 제재 받는 나라끼리 힘을 합친 거고 두 번째 이유가 이제 탄약 지원과 첨단기 과학기술 국방 분야를 맞바꾸는 것. 또 하나는 김정은 위원장하고 푸틴 대통령도 본인들이 외교를 주도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쇼잉을 좀 즐기는 것 같아요. 전 세계가 주목할 만한 무엇을 터뜨려서 시그널을 좀 던지자. 그래서 판도를 우리가 원하는 쪽으로 좀 변화시켜 보자라고 하는 쪽에서 좀 잘 맞아 떨어진 것 같고 이거는 뭐 본인들 주권 국가끼리 결정하기 때문에 막을 수도 없고 자동 군사 개입 쪽에 그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여지가 뭐 논란들이 있는데 그거랑 상관없이 본인들이 하겠다고 하는 건 뭐 다른 나라는 막을 수는 없는 거죠. 비난만 할 뿐이지.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분들 제가 좀 잘 체크해야 되고 중국이 뭐 그거에 대해 불편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불편할 이유는 제가 보기엔 전혀 없고 뭐가 불편해요. 근데 같은 편끼리 하는데 악역을 거기서 맡아준 거고 중로는 군사훈련 이미 시작했고 북중 관계는 아주 나이스하진 않지만 나쁘지도 않습니다. 근데 북러 관계는 다시 이제 밀착을 하게 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쪽에서 한미를 잘 나토하고 강화시키면서 동시에 저쪽이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뭉친 만큼 저기도 뭉쳐요. 그 수위 조절이랑 외교적인 수를 잘 발휘해야 돼요. 우리만 뭉치고 우리만 세지고 우리만 강해지는 게 아니고 그거에 맞춰서 상대방도 세지고 강해지고 소위 말해서 한미연합훈련 우리가 한다고 당연하게 믿는데 북중이나 북러 간의 연합훈련 70년간 한 번도 안 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북한 땅에서 러시아군이 들어와서 서울을 핵타격하는 훈련을 해도 막을 수가 없잖아요. 또 북한군이 베이징에 가서 사이버 타격 훈련, 평택 공격하는 거 해도 우리가 막을 수는 없어요. 근데 여태까지 안 했거든요. 안 한 걸 하게 되면 이제 동북아시아 게임 지형이 바뀌는 거죠. 이건 북한이 핵실험 한두 번 더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안 했던 걸 하기 시작하면 우리 쪽에서도 강대강구도로 계속 갈 건지 아니면 외교로 풀 건지 이거에 대한 고민들이 좀 모색돼야 되고 지금 현재는 11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오냐 마냐에 따라서 판세가 급변하기 때문에 일단 그걸 지켜본 다음에 이런 구도가 강화될지 아니면 트럼프 방식대로 북러와 어떤 여러 가지 협상의 딜을 1, 2년 차에 이뤄낼지 저희가 좀 봐야 됩니다. 러시아는 큰 나라이기 때문에
북한 말고도 같이 손잡고 일할 사람들은 많아요. 북한한테 러시아는 다르죠. 한국과 미국 관계랑 같아요. 미국은 한국 말고 많잖아요. 한국은 미국이 압도적으로 중요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평양 공항까지 나가서 손 흔들 때 푸틴이 러시아 공항 나와서 손 흔들지는 저는 모르겠는데 이게 국력에 따라 달라요. 국력에 따라 다르고 김정은 위원장은 이거 자체는 즐기는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하고도 맞상대에 떴고 그렇죠? 푸틴하고도 저렇게 맞상대에 뜰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예. 그런 면에서 김정은 자기의 외교적 위상이 올라간 것 자체가 계속 국제 무대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것 자체가 일단 성공한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내부적인 조치는 자기들이 서면으로 약속만 한 거지 실제 어느 정도 갈지는 여러 가지 국제 상황을 보고 본인들이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교조적으로 생각하는데 문서에 썼다고 다 지키지 않아요. 나라끼리는. 바로 다음날 쓰레기통에 가는 경우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뭘 약속했는지를 보지 말고 지금 앞으로 이런 것들이 어떻게 펼쳐질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쟤네가 어떻게 나올지 우리가 어느 정도 수위 조절을 해야 되고 물밑에서 뭘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좀 같이 봐야 됩니다. 세계를 리더하는 나라 중에 하나로 같이 가주길 바라는 것 같아요. 엄청난 기회예요. 제가 보기에 동등한 건 없고 소위 말해서 앵글로색슨 국가랑 프랑스, 독일, 일본 정도랑 자기가 세계 질서를 꾸려왔잖아요. 그런데 한국도 이제 국력이 커지고 미국의 힘이 점점 줄어드니까 우리한테까지 글로벌 룰 세팅 플레이로 와달라고 얘기를 한 거죠. 우리는 글로벌 시스템 안에서 열심히 살아와서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근데 이 룰을 만드는 사람에 우리를 껴주려고 해요. 지금 그거는 엄청난 기회입니다. 엄청난 기회고 룰을 정하는 사람과 룰 안에서 열심히 뛰는 사람은 스포츠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룰을 정하는 자리에 가기 위해서는 소위 말해 그들이 생각하는 정도의 위상으로 올라와야 소위 편입을 시켜주는데 지금 다행인지 몰라도 미국이 약해져서 우리나라한테까지 손을 뻗쳤고 우리나라는 이걸 발판으로 해서 뛰어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공짜는 없어요. 우리가 당장 이익이 없는 것도 많이 해야 돼요. 베푸는 나라. 현재까지 우리 이미지는 열심히 살아서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끝이에요. 지금은 남의 나라 베풀 줄도 알고 힘든 나라 도와줄 줄 아는 나라 가야 그 판에 끼는 거죠. 지금 프랑스, 이탈리아, 독일이나 영국 같은 나라가 왜 아프리카 독재 문제나 젠더 이슈나 뭐 이슬람의 여권 문제에 관심 있겠어요? 그건 자기가 세계를 선도해왔다는 자부심이거든요. 제국주의 시절부터. 런던의 웨스트민스터나 백악관에 가면 파리에 가면은 아프리카의 독재 문제 해결해달라고 시위가 엄청 많아요. 우리가 보기엔 자기 나라에서 시위하지 왜 여기 와서. 근데 세계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리더 국가라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그 안에 한국이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일본이 어떻게 보면 양쪽 감정이 같이 있어요. 자기가 유일한 아시아의 넘버원 그거였는데 한국이 들어오는 것 자체가 좀 불편할 수도 있고 얘는 아직 그 수준은 아닌데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한미일이라든가 여러 가지 거를 통해서 일본의 과감한 지원을 받아서 같이 글로벌 플레이로 뛰어야 되고 이건 중국 러시아랑 반드시 척을 지면서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중국 러시아하고 노련하게 비스마르크가 했듯이 그런 식으로 가야 되고 필요한 부분은 서희가 하던 외교처럼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담판을 통해서 그 나라가 원하는 걸 주고 우리가 원하는 걸 받아야 되는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제일 하수가 전쟁이나 피를 흘리면서 얻어내는 거고 제일 상위가 비스마르크나 헨리 키신저나 서희처럼 상대방이 원하는 걸 해주고 이 사람이 원하는 걸 해주고 막 연결해 준 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걸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국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우리가 굉장히 돌고래 국가라고 하죠. 요새는. 고래 싸움에 낀 새우가 아니라 돌고래처럼 영민하게 돌고래가 고래 싸움에 터져 죽을지 좀 모르겠는데 우리가 지금 열심히 살아와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지금 세대의 책무는 티니지에 무슨 문제가 터졌다. 나이지리아에 여성들이 납치가 됐다. 그럼 같이 비난 성명을 내고 같이 글로벌 국가로서 분노를 표출해야 돼요. 그냥 아직까지 한국 이미지는 북한 문제 터지면 같이 북한 욕해줘 라고 떠들고 다니고 한국이 뭐 터지면 우리 좀 봐줘. 내 말 좀 들어주소. 여기까지 이미지거든요. 근데 우리가 남의 나라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기 시작한 게 우크라이나 하나 있고 베트남은 조금 다른 이유로 한번 갔었고 이라크랑 한미동맹 차원으로 간 거죠. 근데 우리가 글로벌 문제에 목소리를 내면서 이런 경제력과 문화력으로 지금 세계 리딩 국가로 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글로벌 시티즌십. 지금 젊은 분들은 다 글로벌 시민으로서 젠더 이슈나 기후변화 문제에 다 민감하잖아요. 이게 지금 아주 좋은 거거든요. 제가 보기엔 지금 2030, 40 세대는 그런 노력에 맞춰서 베풀 줄 아는 나라 이런 걸로 좀 마인드를 바꿔서 앞으로 미래 3, 40년을 끌고 가야 됩니다. 기존에 요구하던 내용하고 좀 달라졌다. 그래서 자기들이 힘이 빠지고 힘들어지니까 여러 가지 역할들을 좀
당부를 하고 아직까지 일본은 대부분의 문제에 있어서 같이 가는 나라로 여겨지고 한국은 약간 고민을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사실상 우리는 고민한다고 생각하는데 전 세계 모든 나라는 한국은 그냥 여기 미국에 붙어 있는 나라예요. 주한미군, 주일미군, 주동미군이 제일 많거든요. 전 세계에서 미군 규모가. 우리가 반반이라고 생각하지 전 세계 모든 나라는 한국, 미국 편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민할 필요 없이 결정하면 됩니다. 미국 편이냐 중국 편이냐 아니고 미국이 세운 시스템의 수혜자이기 때문에 이 시스템, 이 국제 자유주의 국제 질서라고 우리 무역으로 먹고 살았잖아요. 이 무역이 끊길 수 있어요. 이 무역을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되고 지난 7, 80년 동안 활성화된 거기 때문에 이런 체제를 수호하려는 수호자로서 지금 수혜 국가에서 수호하는 수호자 가디언으로 지금 격상됐다. 그래서 지금 시스템을 같이 미국과 일본과 유럽 국가들하고 이 시스템을 지켜나가야 되는 국가로 역할을 좀 해야 된다. 이렇게.